이번 시간부터는 수학후 관리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수학후 관리 이 파트가 생각보다는 이 배점이 높습니다. 그래서 적게 나와도 30점, 많이 나오면 한 40점 정도가 수학후 관리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데, 1차 때하고는 1차 때 같은 경우는 수학후 관리가 어찌 보면 이 고득점 그 전략 과목이 돼요. 그런데 2차는 지금 선다형입니다. 선다형이 아니고 1차는 선다형인데 2차는 선다형이 아니고 이 주관식 직접 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특히나 이쪽에서 수학 관리 쪽에서 출제되는 이 서술형 문제들, 이것들이 생각보다는 이 답쓰기가 조금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 단순하게 암기만 해서는 답을 쓰기가 조금 난해한 문제들이 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 원리 중심으로 이해를 하고 가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1차 때하고는 이 공부 방법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이 수학 관련해서 제일 먼저 수학은 언제예요? 수학은 이 성숙했을 때 수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숙을 우리가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원회적인 성숙이냐, 또는 생리적 성숙이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업적 성숙이냐, 이렇게 구분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사실은 원회적 성숙입니다. 그래서 생리적 성숙과 이 원회적 성숙, 이렇게 나눠놓고 봤을 때 이 생리적 성숙이라는 것은 작물의 입장에서 다 자랐다라는 개념이에요. 다 자랐다라는 것은 이 2세 남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씨가 굳고, 그리고 그 씨가 발화할 수 있을 만큼 여물었을 때, 이때를 생리적 성숙기라고 표현한다면, 원회적 성숙은요, 인간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그래서 작물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아직 익으려면 멀었지만은 인간의 목적에 따라서 이 수확기를 결정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원회적 성숙,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적 성숙과 원회적 성숙이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치하는 경우 어떤 경우 있을까요? 일치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단맛 나는 것들입니다. 과일 같은 경우, 뭐 사과, 배, 포도, 이런 것들은 생리적 성숙 시기하고 원회적 성숙 시기가 거의 일치하지만, 이 채소류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작물 입장에서는 아직 한참 더 자라야 돼요. 그런데 인간 입장에서는 더 자라면 불편해. 뭐 예를 들어서 애호박이라든가 내지는 뭐 가지, 오이, 이런 것들 어때요? 애호박이 생리적 성숙에 이르렀다 하면 씨가 딱딱하게 굳고, 그렇게 되면 뭐 먹는데 불편하겠죠. 그래서 한참 덜 익었을 때, 이때 수확하게 되는데, 각각 이 성숙 시기에 관련된 내용을 기억을 하시고, 이 성숙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 등급 판정에서 이 중결점, 경결점 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등급 판정에서 중결점, 경결점을 잡을 때 보면은 이 어떤 작물은 이 미숙과가 중결점이고, 어떤 경우에는 과숙과가 중결점인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숙과가 됐을 때 중결점으로 잡지 않고 바로 이 부패 변질과로 잡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까지 연계해서 이걸 생각을 하셔야 문제가 좀 잘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생리적 성숙 따지는 것들, 이것들은 쉽게 단맛 나는 거 생각을 하십시오. 뭐 사과, 배, 포도부터 시작해서 단맛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미숙과가 중결점입니다. 그래서 이 배를 샀는데 배가 이 단맛이 하나도 없고 이 심심한 맛만 난다. 이건 상품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 중결점으로 보고, 그런데 이제 과숙과를 결점으로 잡지 않는 경우하고, 결점으로
잡는 경우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이 사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사과의 중결점 항목에 보면 미숙과는 중결점으로 되어 있지만은 과숙과는 이 중결점 항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결점으로 잡지 않는 것들, 이거도 연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들은 결점으로 잡지 않습니다. 과숙과를. 사과는 어때요? 사과는 익어도 안 물러집니다. 조금 오래되면, 많이 익었다, 좀 오래됐다 그러면 육질이 조금 퍼석퍼석하긴 해도, 사각거리는 맛이 좀 덜하긴 해도 물러지는 현상은 잘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과숙과를 중결점으로 잡지 않는다. 하지만 연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들은 과숙과를 결점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연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중결점으로 잡는 경우 있고, 부패 변질과로 잡는 경우 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딸기다. 딸기는 물러지면 어떻게 해요? 딸기가 너무 많이 익어서 물러지면 우리가 딸기 시칠 때 물러진 것들은 버려버리죠. 안 먹고. 그래서 안 먹고 버리는 애들, 얘네들은 바로 부패 변질과로 가고, 그리고 물러져도 먹는 것들이 있습니다. 배 같은 경우 어때요? 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익으면 과육이 물러집니다. 하지만 배 같은 경우는 과육이 어느 정도 물러지더라도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결점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이 진행이 되면 부패 변질과로. 그래서 중결점으로 잡았을 때하고 부패 변질과로 잡을 때하고 개념이 달라져요. 일반적으로 과일류라든가 채소류 이런 것들은 중결점은 특에 없는 거, 상에 없는 거, 보통에는 5%까지는 인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부패 변질과는 어때요? 보통에도 하나도 포함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부패 변질, 썩었다라는 얘기예요. 썩은 걸 상품 속에 집어넣어서 돈 받고 팔겠다?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을 좀 체크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원회적 성숙도 따지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과숙과를 중결점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애호박이 너무 많이 익었다. 그러면 우리 사용 용도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중결점으로 잡더라. 근데 예외적으로 이 고추 같은 경우에는 미숙과와 과숙과를 이 중결점으로 잡지 않고 경결점으로 잡습니다. 이 미숙과와 과숙과를 경결점으로 잡는 이유를 보면, 고추는 이 미숙과 과숙과가 단지 이 색상에 문제가 생기지 먹는 데는 지장이 없더란 얘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풋고추가 우리 풋고추는 녹색의 고추가 유통이 됩니다. 풋고추를 된장 찍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풋고추, 녹색의 고추에 빨간색 고추가 한두 개 섞였다고 해서 된장 찍어 먹는데 문제가 있나요? 없죠. 먹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녹색의 풋고추인데 붉은색의 고추가 너무 익어서 붉은색의 고추가 돌았다. 그래서 먹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과숙을 경결점으로. 반대로 홍고추인 경우에요. 홍고추 같은 경우는 물고추 갈아서 이렇게 김치를 담는다든가 이런 용도로 많이 쓰죠. 그런데 김치를 담는데 홍고추 사이에 녹색의 고추 한두 개 껴있다고 김치 담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안 생깁니다. 전혀 용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홍고추에서는 미숙과를 경결점으로 이렇게 각각
어떤 상황에 따라서 미수가, 과수가를 중결점으로 잡기도 하고 경결점으로 잡기도 하고 결점으로 보지 않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바로 결점으로 잡지 않고 부패 변질가로 넘기는 이러한 유형. 해서 이러한 유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 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생리적 성숙에 대한 판정 기준들이 나오는데 판정 기준 한번 볼까요? 원예 산물 품종 고유의 특색이 발현된다. 또 익어가는 과실은 신맛, 떫은 맛이 적어지고 단맛이 많아지며 과육이 연하게 물러진다. 그래서 과육이 연하게 물러지는 것은 세포벽의 구성 물질인 연화 현상이죠. 물러지는 현상. 이것을 우리가 연화 현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연화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세포벽을 구성하는 이 팩틴이라는 물질이 불용성이던 게 가용성으로 바뀌면서 그래서 이 물에 녹지 않는 성질이다가 늙어가면서 물에 녹는 성질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과육이 세포벽이 물러지다 보니까 과육이 물러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과일에는 일반적으로 이 전분의 상태로 양분이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입에서 만들어진 탄소 동화 물질 이것들이 과일에 가서 축적이 되는데 축적될 때는 이 전분 상태로 축적이 되다가 나중에 과일이 익어갈 때 얘가 가수분해 되면서 환원당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단맛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품종 고유의 색이 오르고 향기가 나며 씨가 굳는다. 개화 시기에서 이 성숙 기간이 거의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 개화 시기부터 성숙기까지 시간이 거의 일정하게 걸리는 것은 해당 그 품종별로 이러한 유전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잘 익은 과일은 본주에서 꼭지가 잘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주요 과실별 수확 시기 판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과의 아이오딘, 요드 테스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일이 자라면서 커가면서 과일이 입에서 만들어진 탄소 동화 물질 얘가 사과에 가서 전분 상태로 저장이 돼요. 전분 상태로 저장이 됐다가 익어가면서 얘가 이 당으로 가수분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사과를 반으로 쪼개서 이 요드에다가 찍어봅니다. 찍어보면 이 요드, 아이오딘이라는 얘의 특징이 뭐냐면 전분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면 착색 반응이 나타난다라는 이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 보라색 계열의 자색 계열의 색으로 변하는 현상. 그래서 요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드에 딱 찍어봤을 때 사과 단면에 자색 보라색으로 착색된 부분이 넓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아직 전분 상태로 남아 있고 당으로 전환된 양이 적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찍어봤을 때 컬러 차트하고 품종별로 컬러 차트가 미리 있습니다. 컬러 차트하고 두 개의 색깔을 비교해 봤을 때 이 정도 되면 며칠 후에 수확하면 알맞겠다라는 이 통계치가 전부 다 나와 있어서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뭐 복숭아 같은 경우는 경도, 감귤은 주쌈량, 배추는 결구 상태, 단갑은 떫은 맛, 이런 것들이 이 주요 판정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확을 성숙했을 때 한다고 그랬는데 수확 시기, 원예 산물의 이용 목적에 따라 수확 시기를 결정한다. 그러죠. 이용 목적에 따라서 생리적 성숙에 수확하는 것들, 원예적 성숙기에 수확하는 것들이 서로 달라지고요. 그리고 이 수확기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이 과수가의 중결점, 미수가의 중결점, 과수가의 중결점 이런 이 결점 항목으로 이 상품 가치를 낮게 평가할 수 있는 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발육 정도, 재배 조건, 시장 조건, 기상 조건에 따라 수확기를 결정하자. 외관상으로 판정할 수 있는 품종도 있지만 외관상 판단이 어려운 것도 많으므로 개화 일자를 기록하여 날수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수확 적기 판정에서 이 수확 적기를 판정할 때 생리적 변화에 따른 이 수확 적기를 판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호흡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이 과일의 생장 곡선은 이런 S자 곡선을 그립니다. 물론 이제 복숭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중 S자 곡선을 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S자 곡선을 그리는데 과일이 막 열린 초기에는 이 크기가 빠르게 안 커집니다. 중기에 이 과일이 크기가 급속도로 커지고, 그리고 이제 후기에 가서는 다시 이 과일의 크기가 커지는 속도가 느려지는 이런 유형의 걸 보이는데, 여기에 따라서 호흡의 양상을 보면 이렇게 서서히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비호흡 급등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렸을 때는 호흡량이 많다가 익어가면서 점점 자라면서 호흡량이 감소하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호흡 양상이에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성숙이나 숙성기에 가서 호흡이 급격히 증가하는, 호흡이 감소하다가 급격히 증가하는 이런 호흡 양상을 보이는 작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호흡 급등형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호흡 급등형, 비호흡 급등형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호흡 급등형 같은 경우에는 호흡이 최저에 달했다가 증가하는 초기, 이때가 수확 적기로 판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에틸렌의 발생량을 보면 비호흡 급등형은 익어가면서도 에틸렌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호흡 급등형 같은 경우는 이 에틸렌 발생량이 또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호흡 급등형, 비호흡 급등형 이렇게 하나를 암기를 해 놓으시면 이걸 에틸렌 다량 발생 품목, 미량 발생 품목까지 엮어서 기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암기를 하셔야 되느냐? 대부분의 과실류는 호흡 급등형입니다. 그런데 과실류이면서 비호흡 급등형에 속하는 거 몇 개 특색 있는 것들 기억을 하시고, 반대로 대부분의 채소류들은 비호흡 급등형이 많은데 채소류이면서 호흡 급등형인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호흡속도 한번 보겠습니다. 성숙이나 숙성 중 호흡의 변화량에 따라 수확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데, 크라이메트릭 라이스, 메트릭형 과실의 호흡량이 최저에 달했다가 약간 증가되는 초기 단계가 수확 적기다. 요때가 최저에 달했다가 증가하는 초기, 요때가 호흡 급등형 과실의 수확 적기로 판단하겠다. 그리고 성숙과 숙성 과정에서 호흡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호흡 급등형 과실과 호흡의 변화가 없는 비호흡 급등형 과실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서서히 호흡이 감소하는 비호흡 급등형, 그리고 이 성숙기에 가서 호흡이 최저에 달했다가 급격히 증가하는 이러한 호흡 양상을 보이는 호흡 급등형,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틸렌 대사의 변화입니다. 에틸렌도 비호흡 급등형은 변화가 없었지만 호흡 급등형 같은 경우는 성숙기에 가서 이 에틸렌 발생량이 증가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틸렌 대사, 호흡 급등형 과실은 성숙 과정과 에틸렌 발생량이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에틸렌 발생이나 과실 내부의 에틸렌 농도를 측정하여 성숙 정도를 알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확기를 결정하자. 그리고 이제 성숙 또는 숙성 단계의 대사산물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
단맛이 증가할 것이다. 기존에 전분 상태로 저장되어 있던 양분이 가수분해 되면서 환원당으로 변화되다 보니까 신맛이 줄어들고 단맛이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사과, 키위, 바나나 등 전분이 당으로 가수분해되어 단맛이 증가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신맛이 감소합니다. 사과, 키위, 살구 등은 유기산의 변화로 신맛이 감소할 것이다. 또 색상도 변하죠. 그래서 엽록소의 분해, 색소의 합성 및 발현으로 색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뭐 사과다 그러면 이 녹색의 한참 여름에 녹색이던 사과가 가을이 되면서 사과가 익어가면서 붉은색으로 변화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녹색이라는 얘기는 이 표피가 가지고 있는 색소가 엽록소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가을에 익어가면서 이 엽록소는 분해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사과 같으면은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가, 붉은색 색소가 만들어지면서 붉게 과일이 물드는 이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육의 연화. 세포벽이 붕괴된다고 그랬는데, 세포벽이 연화 현상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팩틴이었습니다. 팩틴이 불용성, 녹지 않는 성질이던 게 가용성, 녹을 수 있는 성질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떫은 맛이 소실될 것이다. 이 단감 같은 경우죠. 단감 같은 경우에는 미숙한 상태에 있을 때는 이 떫은 맛이 납니다. 이건 이 타닌이 타닌이 관여하고 있는데, 단감이 미숙한 상태일 때, 이때는 가용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불용화되면서, 타닌이 불용화되면서 떫은 맛이 감소되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은 타닌의 중화 반응으로 인하여 떫은 맛이 없어진다. 그리고 이제 풍미가 발생하더라. 사과, 유자 등은 휘발성 에스테르 합성으로 인한 고유의 풍미가 나타난다. 고유의 향기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과피의 외관 및 상품성이 좋아질 것이다. 표면에 왁스 물질의 합성 및 분비로 인하여 외관이 좋아지고 상품성이 향상된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보고 우리가 이 수확 적기를 판단할 수도 있고요. 또 다음은 만개 우일수입니다. 꽃이 피고 나서 며칠 정도가 지나면 수확이 가능할 것이다. 이건 그 품종에 대한 이 유전적 특성이에요. 그래서 후지사과 같은 경우는 개화 후 160일에서 170일 정도면 수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수확 적기의 중요성입니다. 원예 생산물의 색, 크기 등 외관은 물론 맛과 품질을 결정하지만 적정 수확 시기는 품질과 생산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확 후 저장기간 또는 유통기간을 고려해서 결정돼야 한다. 그래서 이 장기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멀리 내다 팔 것들 뭐 수출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어떤 걸 약간 미숙 상태에서 수확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직출하거나 바로 먹을 것 이런 것들은 완숙 상태에서 수확하는 게 알맞은 수확 방법이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바나나, 열대지방에서 바나나를 우리나라에 수입해서 가져온다 이랬을 때 열대지방에서 수확할 때는 녹색의 바나나를 수확을 합니다. 왜? 거기에서 우리나라까지 배를 타고 오는 이 기간 동안에 얘가 숙성이 되면서 노란색 바나나가 돼가요. 그런데 만약에 완숙된 걸 따서 우리나라에 컨테이너로 보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왔을 때 정도 되면 다 물러지고 부패된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수확 시기에 따라 산물의 품질과 저장력이 결정될 것이다. 배신거의 경우 수확 시간 늦으면 저장장애 발생이 크게 증가하므로 적게 수확하는 것이 장기 저장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그리고 사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 후지의 경우에는 저온 저장이나 시의 저장을 할 경우 수확 기간 늦으면 저장 중에 내부 갈변 등의 생리 장애가 크게 발생한다. 그래서 사과 같은 경우 이렇게 내부 갈변 또 이 밀 증상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양파의 경우에는 수확기가 늦으면 전체 수확량은 증가하지만 저장 중에 손실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봄배추는 수확기가 늦으면 결구 상태는 좋아지지만 저장 중에 부패, 가시무늬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수확기를 결정할 때는 뭐 생산량이라든가 이 가격, 기타 요인을 고려해서 결정하자. 또 이제 용도하고 시기를 고려해보자. 수확 방법에 대해서 나오죠. 이 물리적 손상을 받기 쉬운 작물은 손으로 수확하는 방법이 아직 절대적인 수확 방법이다. 이 물리적 손상, 상처받기 쉬운 이런 작물들은 손으로 하나씩 조심히 따자, 이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수확 시간은 기온이 낮은 이른 아침부터 오전 중이 적당하다 했는데, 기온이 낮은 오전 중에 해야 수확 이후에 품원에 낫습니다. 그래서 수확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는 물리적 상처받지 않게 수확하자. 또 하나는 품온이 낮게 하자. 그래서 이른 아침에, 이른 새벽부터 아침에 수확을 하게 되면 수확물에, 수확한 과일에 품온이 낮게 유지가 돼요. 근데 만약에 품온이 높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수확 이후에 품온이 높으면 호흡량이 많아집니다. 호흡량이 많아지면 숙성 노화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저장 가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품온이 낮을 때 수확하자. 그리고 3번, 성숙한 작물로부터 몇 차례 나누어 수확하고, 압력을 주면 상처받기 쉬우므로 치켜 올렸다거나 가위나 칼로 따자. 물리적 상처받지 않도록 하자는 얘기죠. 또한 수확된 산물을 던지거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 물리적 상처받지 말도록 하자. 소비지가 멀거나 장기 저장용 작물은 약간 덜 숙성된 것, 미숙 상태에서 수확하고, 즉석에서 팔거나 먹을 것은 완숙된 것을 수확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또 충해나 병해를 입은 작물은 별도로 따서 처리하자. 충해나 병해를 입은 이러한 상품은 저장이나 유통, 이 과정 중에 에틸렌 발생량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에틸렌 발생량이 증가하게 되면 지 혼자만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정상 과일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계 수확하고 인력 수확 두 개 비교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선 농산물은 조직이 연하여 수확 시 상처 발생이 쉬우므로 성수 상태의 과실 수확에는 적당하지 않다. 그래서 기계 수확하는 경우에는 뭐 기계로 흔들어서 털어낸다. 그러면 상처 발생량이 많아지겠죠. 하지만 인력 수확 같은 경우는 사람이 눈으로 보고 하나하나 손으로 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상처 발생량이 적을 것이다. 그리고 가공용인 경우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기계 수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가공용, 뭐 주스를 만든다든가 통조림 만든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바로 공장으로 들어가서 가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의 상처 발생도 괜찮아요. 그래서 가공용인 경우에는 기계 수확을, 생식용인 경우에는 인력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단시간에 많은 면적의 수확이 가능하다. 기계로 따기 때문에 단시간에, 짧은 시간에 많은 면적 가능하지만 인력 수확은 어때요? 사람이 일일이 하나씩 따다 보니까 단시간에 많은 면적을 수확하기는 어렵습니다. 인력 수확입니다. 상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손으로 수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생식용 원예 산물은 대부분 인력으로 수확하며 전체 노동력 가운데 수확에 소요되는 비중이 큰 편이다.
여기 이래서 수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이제 수학 후 그 생리작용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수학 후 생리작용 이 파트가 가장 핵심이 됩니다. 수학 후 생리작용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죠. 수고들 하셨습니다.